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이죠.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내드렸던 것, 정답은 D램입니다. D램.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상품인 만큼 거의 D램은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332님 정답 D램 맞춰주셨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기 싫어요.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출근하기 싫죠. 예, 늘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0522님 D램입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처음 주식을 비트로 뛰어들어서 반토막이 났었는데 다시 잘해보려고 하지만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나고 있네요. 이자도 버겁습니다라고. 이게 남의 돈을 이제 빌려와서 비트로 하다 보면은 이 컨트롤이 안 되고 인내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0522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주식이 그냥 힘만 낸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제가 늘상 어디 가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 직장인들 하루에 8시간 10시간 회사 일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야 그나마 시장 정도 따라갈까 말까 한 게 주식 투자이기도 합니다. 정혜선님은 오늘부터 우리 둘째를 위해서 출산 휴가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틈틈이 듣다가 이제는 집에서 여유 있게 청취해요라고 정혜선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나마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증시가 세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3.3%나 급등을 해서 763까지 올랐고요. 코스피는 1.7% 올라서 234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700선이고 2300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1344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죠. 미국 연준의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항상 통화정책회의 직후에 이분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못 주무셨죠? 네, 그렇습니다. 밤새 이거 보느라고 뉴스도 정리하시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견이 없었던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이번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과연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100%의 확률로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인데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는 과연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질의응답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좀 예상 대비로는 비둘기적으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것 같다. 이고 질의응답에서 생각보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떡밥이라 해야 될까요? 힌트를 조금 던져주어서 보는 재미가 생각보다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던져줬다. 근데 저도 그 문구를 쭉 봤습니다만 아니 이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정도로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김종무님도 파월형의 말이 알쏭달쏭하다고 보내주셨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 그게 어떤 떡밥인지 어떤 밑밥인지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 맨 처음 성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금리 결정 어떻게 내렸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짤막하게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유를 적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30분이 지나게 되면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질의응답에 앞서서 성명서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저는 모두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4 한 4장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앙은행 보신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텐데 일단 요번에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매와 비둘기, 그러니까 긴축과 완화를 주장하는 양쪽의 의견을 이제 아주 그 대등하게 반영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최근에 GDP 성장률이 어쨌든 높게 나왔잖아요. 3분기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견고하다에서 강하다로 표현의 강도를 높여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헤드라인 숫자 즉 월간 고용 순증은 지난달에 33만 명 이상으로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 점도 좀 그 이제 강도를 높여줬습니다. 고용시장에서의 둔화, 슬로우라는 표현에서 조금 높여서 머더레트라는 표현으로 조금 강도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조금 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반면에 이제 비둘기 의견을 수용해 준 것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어떤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줄 거냐인데 이 점에 있어가지고서는 원래 성명서에 그 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요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로 네. 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보면은 깐깐해졌잖아요.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 몸을 사린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말로 신용이라고도 하지만 크레딧이라고도 하고 대출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아주 타이트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트한 시장에 요번에 금융시장도 추가를 문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좀 타이트해진 부분을 성명서에 공식적으로 반영을 해주었구나. 약간 금융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다? 네. 냉각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의 정책에 좀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성명서에다가 약간 끼워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투자자들 막 죽으려고 한다. 힘들다. 힘들어한다. 우리가 그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0분 지나고 나가지고서는 모두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원래는 뭐 중립적인 그런 멘트가 성명서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비둘기에 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연준의 현재 그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제약적이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를 내렸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연준이 본인들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제약적이다,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애둘러 가지고서 다양하게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둘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약적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면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는 긴축을 많이 했다. 네. 뭐 쉽게 보면은 그렇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리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금리 많이 올렸다. 그런 말로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제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두 발언에서 일단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제약적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 매파 쪽의 의견도 수용을 했어요. 앞서 그 GDP가 잘 나온 점을 이제 반영을 성명서에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걸 모두 발언에 추가로 넣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 노동시장에서도 향후에 추가적인 완화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부긴 한데 경제 성장률 굉장히 계속해서 뜨겁게 나오고 고용 시장이 식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무게 중심을 그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평가를 해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최근 금융시장이 긴축적으로 이제 변했다. 요거를 최근 몇 달간 크게 타이트해졌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장기 금리가 올라간 것이 주도를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콕 집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 게 지금 금융시장에 굉장히 타이트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발언을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추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돈이 다 미국채로 쏠려 들어가겠네. 돈이 안 돌겠네. 투자 안 하겠네. 했던 건데 파월 의장도 이러다가 다 얼어붙겠는 걸 하면서 우리도 이걸 주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보통 질의응답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날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그러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장기금리에 대해서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 이후에 광범위한 금융여건 긴축에 기여한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광범위한 금융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 올라간 게 본인들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가 좀 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달러 강세와 주가 하락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금융여건 긴축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는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금융여건이라 함은 연준에서 달러화 네. 그리고 주가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연준은 특정 자산을 타겟팅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명확하게 지금 장기금리 그다음에 달러화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연준이 이렇게 주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주가를 본다라고 하지는 않은 거고 뭐 금융시장의 동향, 네. 뭐 과도한 쏠림 뭐 이런 식으로도 애둘러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뜨거웠을 경우에는 그게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또 근래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연고를 좀 다시 발라주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게 좀 비이성적 과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닷컴 버블 때는 했었죠. 예. 아니고는 옐런 의장이나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특정 섹터가 많이 올랐을 때에 이 분야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과도한 것 같다. 좀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아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을 하지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주식을 언급한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었고 이게 왜 또 특이하게 저는 받아들여졌냐 하면은 연준에서 올해 금융 환경 지수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기존에 보시게 되면 시카고 이제 지역 연은들 이제 지역 연은들에서는 금융 환경 지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들이 그 지역에 12개인가요? 있기는 한데 그 지역마다 저마다의 통계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저마다의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하죠. 네, 뭐 아마 대표적으로 보실 게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거나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오는 현재 금융 환경이 얼마나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그 지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연준에서 그럼 대표격으로 하나 또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올해 발표를 한 게 있고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결정 요인이 7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준금리,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네. 모기지 금리, 네. 그다음에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 금리, 네. 주식 그리고 부동산 마지막으로는 달러화거든요. 네. 근데 요 중에서 그럼 요게 이제 금융 환경을 얘기할 때 연준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 이제 그 금융 환경 지수입니다. 금융 환경 지수. 네. 그러니까 요 부분 중에서 지금 콕 집어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이 파월 의장이 분명히 질문은 장기 금리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하고 이제 뭐 달러화까지도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융 환경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도 계속해서 해석이 나왔던 게 미국의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물도 5%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기준금리 한두 번을 인상한 효과랑 마찬가지다라고들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거의
연준에서도 인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상 그 부분을 인정을 했다라고 예.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좀 예. 덜 와닿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질문 이후에 저는 이제 이거를 질이멸렬한 공방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오는 게 그래서 추가 1의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둘러 가지고서 질문을 계속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한국은행을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출입 기자단에서 이제 미리 뭐 이렇게 접수를 하기도 하는데 총재님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 올립니까 내립니까 물어보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네.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금융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거를 정말로 다양하게 둘러서 표현을 해서 물어봤는데 다각도로. 네. 그럴 때마다 파월 의장이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빙빙 돌려가지고서 데이터에 따라서 회의마다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해석이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우린 아직 12월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다라든지 네네네. 뭐 추가 인상 가능성의 여지를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남겨놓는다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지난번 회의가 워낙 매파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 이번에도 그런 표현을 보면서 이번에도 매파적이야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있어가지고서 장중에 재밌는 평가가 하나 올라옵니다. 누구냐면은 역시나 또 이게 월시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데 거의 그 연준의 빨대를 꽂아놓은 것 아니냐라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자죠.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듣기로는 지금 어떻게 들리냐 하면 파월 의장은 9월에 나온 점도표 그게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로 점이 찍혀 있었잖아요. 예. 9월에 나온 1회 추가 인상 점도표에 대해 파월 의장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12월 달에 다음 점도표는 9월 다음에는 요번엔 점도표가 안 나오고 12월 회의에서 점도표가 또 나오거든요. 네. 12월에 새로운 점도표 예상치를 제출할 것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어떤 힌트를 얻느냐면 12월도 이런 동결인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점도표가 한 칸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로 가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요 얘기가 딱 나올 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2월에 또 다른 점도표를 작성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요. 네, 워낙 점도표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 연준에서 한 번 더 인상으로 찍어놨는데 1회 인상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결국엔 돌려 말하다가 몇 차례 대답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점도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도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그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에 3개월 동안에는 점도표 점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도표 점의 효용성이 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기로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한 9월의 점도표에 대해서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전 점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그 점도표를 참고하라고 할 때는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전 점도표에서 보셨겠지만은 그게 현재까지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로 표현을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일단 12월 동결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잘하면 점도표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이번 그 직전 FOMC 회의가 9월 말쯤이었잖아요. 당시에 점도표가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나와서 맞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금융시장의 충격이라고 그럴까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이제 12월에는 그 점도표가 올라갔던 게 다시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또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하자면 분명히 저 300m 앞에서 좌회전이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한 200m쯤 가니까 직진입니다. 그렇죠. 바뀔 수 있어. 근데 100m쯤 가니까 다시 좌회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또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막상 그 지점까지 가봐야 이게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알 수 있는 그 뚜껑은 또 12월에 FOMC 회의 때 그것도 한 12월 중순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항상 살얼음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회의가 매파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유는 점도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일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점도표에 대해 가지고서는 궁금증이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불확실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경우에는 올라간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기존의 중앙은행들이 보여왔던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측정이 매우 어렵고 변화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이를 확실히 알고 말하기가 어렵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인지 내려간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정책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요인이기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앙은행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론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이 놀랍게도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해버린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다시.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도 신이 아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그 근간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하고 고용이니까요. 근데 밤사이에 그 고용 관련된 지표가 좀 나온 게 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민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자체가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그 고용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ADP에서 발표하는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고용 시장의 추가 완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화라고 하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늘었다. 네. 그 다음에는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추가로 나타났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 15만 명을 하회하는 10만 초반 정도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2021년도 초반 혹은 중반 정도의 임금 인상 속도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번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게 21년도 2분기, 3분기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근의 수준 혹은 그 전의 수준까지 지금 이제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FOMC하고 좀 엮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월 의장이 이 부분도 저는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여겨졌던 건데 뭐냐 하면은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꽤나 낙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거의 이제 숙제 우리가 푸는데 끝자락에 온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 일 자리는 많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만 했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미지근해지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의 상승이나 성장률의 둔화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럴 때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공급을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정말로 공급망 교란 같은 배가 안 움직이고 이랬었잖아요. 그 영향이 하나 있는데 개선이 됐고 그다음 또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조기 은퇴도 늘고 사망자도 늘고 이민도 못 받았고 근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고 요번에 또 특이한 점이 이민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몇 차례 합니다. 이민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일할 사람의 공급이 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완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이번에 특징이 구체적인 평가가 많거든요. 임금 상승률에 대해 가지고서 지난 18개월 동안 나타난 임금 상승률의 변화를 참고해 봤을 때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률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주요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은 특히나 강조한 것이 바로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인데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나오는 지표는 좀 수정이 잦아요.
예. 근데 고용 비용 지수는 분기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아서 연준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나왔는데 이 고용 비용 지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요 최근 수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내부적으로는 예상치에 매우 근접한 수치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기분이 좋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요? 네. 그런 표현은 거의 안 쓰는데. 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고용시장에서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요거 구체적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이 작년에 어떤 얘기를 한 바 있냐 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3.5% 정도면 네. 그러면 연준의 물가 목표인 2% 달성에 이제 그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다른 위원은 그거에 4%로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예. 최근 3개월의 상승률을 연율하라 하면 3.4%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플레 중에서도 서비스 물가 특히 임금하고 관련되는데 이게 높다라는 얘기를 특히 이게 끈끈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2%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스스로가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라는 거고 그게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 오늘인가 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 데이터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발표되었을 때에는 33만 명 넘게 증가를 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또 경기 과열시키는 것 아니냐 아마 이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를 또 자극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ADP나 다른 고용 보고서들이 나오는 고용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둔화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 예상치도 전달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둔화가 또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숫자도 사실은 월간 고용 순증 요 헤드라인 숫자 빼고는 다 둔화가 또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지 않을까. 다른 데이터들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중 금리는 항상 그 기준 금리를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장기물 채권 금리 많이 올랐다가 요 며칠 한 하루 이틀 사이에는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이 통화정책회의 파월의 의장의 발언 말고도. 네, 여기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더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무부에서 차입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입니다. 네. 이게 지난 7월 말이랑 8월 초에 재무부가 분기 차입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차입을 좀 더 예상보다 늘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는 단기물이 아니라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더 늘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 버리니 금리는 뛰고 특히 장기물이 더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번 4분기에 얼마나 조달할지의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확정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확정치에서 발행이 예상 기존에 3개월 전에 했던 것보다 10% 적게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세수가 생각보다 좋다는 겁니다. 법인세가 잘 거쳤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잘 들어오니 우리가 빚을 낼 거는 계획한 것보다 좀 적게 맞습니다. 돈을 땡겨도 되겠다. 네, 그렇게 나왔고 이제 간밤에는 그게 이제 사흘 전에 나왔었고요. 간밤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총액은 그런데 예. 구체적으로 장기채 발행 비중 얼마느냐, 그러니까 각 만기별로 얼마나 발행을 이번 분기에 할 거냐, 그것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장기물 10년물이나 20년물, 30년물의 발행이 많을 걸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도 증가가 있기는 한데 이제 초장기물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2년, 3년, 5년물의 발행을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참고할 만한 게 20년물이 유동성이 적거든요. 20년물은 아예 증액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금액만 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어제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 그 이제 채권이랑 증시 선물 보시면서 갑자기 장기물이 뚝 떨어지네 네. 하셨을 텐데 그 시점이 바로 그 만기별 구체적인 발행 계획이 딱 나오고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때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장기 채권에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은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상보다 채권을 덜 발행한다네 장기물을.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이제 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럼 돈이 돌기 시작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올랐던 거고, 거기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온화한 멘트들이 같이 섞이면서 지금 뭐 세계 증시에도 그래도 하루 이틀이긴 합니다만 온기가 좀 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조금 이르게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의 올해 내내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커졌었던 거잖아요. 이쯤이면 채권 투자로 봤을 때는 좀 어떨까요? 좀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이 공식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죠. 네.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 안 올려도 돼. 인 거예요. 기준금리를. 네. 반대로 만약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난 그럼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서로가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고.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적당한 수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장기적으로 돼야 될 것이냐는 이제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서 시장이 조금씩 기대를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기준은 얼마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지난 9월 달 FOMC 회의 직전에 그때 당시 10년물 금리가 한 4.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연준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이게 5%에 가니까는 그거는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을 해버렸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는 일단은 그 사이를 아마 시장은 보지 않을까. 이제 그 범위 정도 내를 일단은 보면서 움직이고, 그리고서는 뭐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뭐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뭐 그래 버리면은 더 내려갈 것이고,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면 더 올려서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한 5% 육박했던 미국제 10년물 기준금리가 지금 한 4.7%대까지는 맞습니다. 좀 내려와 있던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예.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과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 물가가 어느 정도에 안착될 거냐.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 중립금리를 얼마나 가산해 줄 거냐.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 2% 물가 목표 할 때에 실제 물가는 1.5에서 2%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가산해주는 실질 중립금리가 0.5에서 1%였습니다. 그래서 한 2%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가령 이제 이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마 2.5% 정도의 물가가 안착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을 한 2%를 해주지 않겠냐. 자기는 4.5 정도가 기준인 것 같다.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제 그 조금 더 요보다 낮게 보는 데에서는 물가가 한 2에서 2.5%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실질 중립금리가 그보다 낮은 한 1에서 1.5% 정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3% 중반에서 4% 정도여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로 분해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을 넣어가지고서 만약 채권 투자를 좀 장기간 하시겠다라고 하면, 특히나 그쪽에서 이제 자본 차익까지 노리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국제 유가가 중동 전쟁 이후에 이 뭐 배럴당 150달러 간다라는 막 이야기도, 물론 이제 그 확전이 됐을 때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도 또 한 80달러대 후반, 90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야 이거 유가 다시 또 뛰겠는데, 물가 하겠는데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밤사이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80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중동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확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왜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유가가 올라간 사례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군사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네. 그걸 한 10차례 정도로 보더라고요. 뭐 4차례 있었던 중동 전쟁이나
그 다음에는 가자 전쟁 뭐 3차례 있었던 거,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거, 뭐 이런 등등을 합쳐가지고 봤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제일 기억에 하는 거는 기억에 남는 건 73년에 있었던 예. 이집트가 아주 성공을 날려가지고서 당시에 뭐 이제 그 반도를 찾아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가 유가 많이 올랐었고 예.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유가 영향이 사실상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 엄밀히 말하면 그게 기름이 나온 지역이 아니어서 공급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펙에선 결국은 뭐 감산한다고 했는데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달에 거 얼마 생산했나 데이터를 보니까는 생산을 늘렸더라고요. 네. 또 미국에서도 지금 원유 생산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다. 네, 뭐 그런 점들이 지금 유가를 좀 누르는 오히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확전을 보기에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란에 제일 주목을 하지만은 네. 그 앞단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가 저렇게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곧바로 저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확전 이렇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레바논 쪽에서 그러니까 국경도 맞대고 있고 하니까는 또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네 헤즈볼라 쪽에서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헤즈볼라가 과반 의석을 원래는 차지했는데 과반 달성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영향력이 자국에서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거 이제 무리하게 전쟁으로 이끌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사실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교전을 하더라도 이게 전면까지는 가지 않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저는 놀라웠던 것이 하마스 쪽에서 불평을 했어요. 지금 헤즈볼라 쪽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했다. 왜 공식적인 적극적으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가려면 일단 그쪽에서부터의 강한 이 그 이제 교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은 아닌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가 뭐 이번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유가를 통해서 중동 전쟁의 확전 여부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돈 냄새가 기름 냄새보다 더 빨리 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가격을 보면서 정세의 움직임을 또 파악하는 것도 그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지금 이제 미국은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실적 시즌을 봤을 때 그 실적을 좀 평가하자면 좀 어떤가요? 사실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양호합니다. 양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 요것도 뭐 과거 5년치 수준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 5년이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미국의 실적 시즌 중에서도 과거 5년은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가 들어가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실적 시즌이 눈부시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균이 되게 올려놓는 게 있는데 그걸 충족할 만큼 잘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상회하는 폭도 5년 평균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10년과 5년 사이 정도까지는 들어온다. 그래서 뭐 실적 시즌 자체는 그렇게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좋은 실적을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해주느냐는 딴 얘기가 되는 거죠. 뭐냐하면 실적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추정치를 상회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 다양하게 뭐 얘기를 할 거잖아요. 사부별로는 어떻고 향후에는 어떨 것 같고 그중에서 약점이 한두 개라도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주가가 빠졌네. 그러면 그래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 빠졌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좀 사후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실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약세장이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서 실적을 되려 이 실적은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실적이야. 그렇게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를 상위권 순서대로서 쭉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지금 요번에 상위 한 20개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서 뭐 금융주도 그렇고요. 자동차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포함된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주나 등등등등 해서 반도체 뭐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보면은 하이닉스를 빼고는
사실 그 실적을 충족 혹은 상회를 못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AI DRAM 쪽에 가 있는데 네. 낸드 쪽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적 시즌도 지금 자꾸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실은 좀 주가가 안 좋은 면을 가지고서 저는 뭐 이거를 가지고서 실적을 설명하려 하는 게 아닐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주가 상승률은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 중에서 거의 제일 좋았어요. 근래 흐름을 보면 약간 뭐 조정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랑 조만간 코스피 시총 2위 자리가 바뀌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4분기나 내년 실적 전망들도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증시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는 눈높이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증시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볼 때에는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당장의 4분기를 보기보다는 향후 우리가 이제 주가하고 제일 연동이 높은 거는 향후 12개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향후 12개월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뭐 이제 시차의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실적 시즌에 대해서 그래서 좀 무난하게 긍정적인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이게 지금 뭐 경기가 갑자기 되게 냉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탄탄하다. 아직까지 이게 뭐 좀 일부 둔화이지 우리가 약세를 말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름 동안에 제 역할을 너무 못했던 점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부양책이나 또 재정 적자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나놓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일단은 뭐 1년에 대한 평가 자체는 지금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그 이제 둔화되어 가던 것이 오히려 좀 바닥을 찍고 이제 그 돌아서는 그림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 실적 전망들 하고 또 그때 이제 아마 물가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또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와, 정광훈 대표랑 하는 40분이 너무 금방 갑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유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2025년에 4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급한 정부 정책자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2019년에 3배 규모로 급증한 것입니다. 올겨울에 김장을 직접 한다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600여 명의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직접 담금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63.3%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AI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각국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AI를 뜻하는 프론티어 AI가 잠재적으로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바로 들어보죠. 네, 오늘 3014번님, 통계청 자료를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유, 그럼요. 네. 우리나라 통계 사이트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최고. 그 코시스라고 하는 국가 통계 포털이 있고요.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있고요. 지표 누리, 나라 통계, 100대 지표,
뭐 북한 통계에도 있고요. 네. 또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경제 통계 시스템 에코스라는 것도 있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게 정말 많고요. 많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100대 지표나 나라 통계 지표 누리 이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순자님은 관광지마다 음료수, 컵라면 이런 먹거리 가격이 다른데요. 왜 그런가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그 문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또 녹색소비자연대, 또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에 다 문의해 보니까요.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요금 외에는 국가에서 통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다고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단 각 지자체별로 가격 표시는 잘하고 있는지 또 일부 상인들은요 또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바가지 요금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중구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7월 말부터 명동에서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하고 있어요. 이거 걸리면요 과태료 상인 분들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또 10월 지난달부터는 이 명동을 가격 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지하상가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이며 또 신발, 가방마다 가격을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하지 않은 점포는 과태료 이것도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연말까지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단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9763번님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데 이런 제도는 왜 만든 건가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도 줄이고 근데 부작용이 하도 많아서 원수에게 추천하라라는 오명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게 네. 1980년대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목적은 하나죠. 주택 공급을 더 많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땅 사고 시행사 선정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자체적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근데 또 땅이 그냥 쉽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냥 운영비만 꿀꺽 해버리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각종 문제점도 있었던 건데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시세보다 한 30%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주택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성공률은 20%도 채 되지가 맞군요. 못한다라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